말리포울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리포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무덤새라고 합니다. 무덤새. 왜 무덤새인지는 조금 이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새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닭만한 몸짓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새들은 알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품죠.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나무에다 구멍을 내 가지고 알을 낳은 다음에 이제 엄마새하고 아빠새가 번갈아서 이 알을 데워요. 데우는데 봤더니까 배 부분이 새빨개요. 그 이유가 뭐냐면 털을 다 뽑아. 털을 다 뽑으면 피부만 노출이 되겠죠. 근데 그 피부에 뭐예요? 모세혈관들이 쫙 있잖아요. 그 우리가 피가 심장에서 뿜어주는 피가 그게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하게 데우려고 부모새들이 전부 배에 있는 털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서 그 배에다가 알을 안고서 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새하고 아빠새가 정확하게 시간을 교대로 해가면서 데우고, 밤에는 누가 데우는지 아십니까? 아빠새가 데웁니다. 엄마새는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저녁에 퇴근했다가 아침 일찍 이제 출근을 하면 그제서 이제 아빠새가 잠시 가는데, 아빠새도 보니까 아마 이 알을 이렇게 부화하면서 잠을 자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먹이 사냥을 나갑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와서 이제 아내 새에게 먹이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임무교대 이렇게 해서 계속 번갈아 합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알을 이렇게 품어서 부화시키는데 이 말리포울이라는 새는 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이 부화될 수 있는 뭘 만든다고요? 조건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절로 부화해서 새끼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짝짓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말리포울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 마리가 계속 땅을 팝니다.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의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3m고 깊이가 1m인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굉장히 몇 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다 파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 그 다음에 잎사귀 이런 것들을 전부 채웁니다. 채운 다음에 바로 모래로 덮지 않고 비가 내려야만 모래로 덮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와서 여기에 있는 퇴비를 축축하게 적시면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덮어요. 그래서 넓이가 5m고 높이가 1m인 모래 무덤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 새를 무슨 새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무덤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데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이 걸린 거예요. 4개월이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낙엽이 물에 의해서 지금 썩죠. 퇴비잖아요. 퇴비를 만든 다음에 열을 내죠. 열을 내서 둥지 온도가 33도 정도 올라와야만 그 다음부터 알을 낳습니다. 이제 1m 정도 파고 들어가서 알 하나를 낳고 다시 덮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또 열고 들어가서 또 하나 낳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둥지 온도를 정확히 몇 도로 맞춘다고요? 33도로 맞춥니다. 그래서 이 무덤새의 부리에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근데 몇 도 단위로 측정한다고요? 0.1도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도가 만약에 33도를 넘어서려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에 있는 모래를 헤치는 거예요. 파헤쳐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도를 낮추고 밤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33도에서 떨어지려 한다. 그러면 모래를 더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 이런 것들로 가져와서 온도를 보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33도로 정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일마다 1m 정도 모래를 파헤친 다음에 알을 하나 놓고 다시 덮어 또 그거를. 그렇게 해서 6일마다 알을 낳아서 5개월간 25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이 마지막 낳은 것이 나오려면 몇 개월이 걸려요?
2달이 걸려요. 2달. 자, 둥지 만드는데 몇 달 걸렸죠? 4달. 그죠? 알 25개 다 낳는데 5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애가 부화되는 데까지 2달. 전 몇 개월이 걸린 거예요? 11개월에 장작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네. 그 다음에 이제 알을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면 나올 때 어떻게 한답니까? 새끼가 나오자마자 1m의 무덤을 뚫고 나오는데 15시간이 걸린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위로 딱 향해서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옆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정확하게 딱 위로 해가지고 15시간 걸려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몇 시간 만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24시간 만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혼자 새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해서 생후 2년이 되면 짝짓기를 해서 다시 이 11개월이라고 하는 긴 부화 기간을 거쳐서 새끼를 낳습니다. 자, 어떻게 이 무덤새는 낙엽이 썩으면 열을 낸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부리로 온도를 측정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둥지의 온도는 몇 도로 유지돼야 돼요? 33도로 꼭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낙엽을 덮은 다음에 비가 내려서 적셔져야만 모래를 덮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가능성 있는 대답을 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에게서 배웠습니까? 부모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나오자마자 몇 시간 만에 독립해야 돼요? 24시간 만에 독립을 해야 돼. 엄마가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자, 오랜 경험에 의해서 터득한 지혜일까요? 자, 11개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5도가 되니까 익네. 그래서 실패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다시 또 해보니까 24도가 됐어. 알이 부화가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혜가 전수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뭐로만 가능해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모든 알을 부화시키고 새끼를 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출생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프로그램 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능이라고 하면 이미 프로그램된 지식이라면 뭐가 있어야 존재합니까? 프로그래머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무덤새에 이와 같은 본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놀라운 프로그래머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제 꿀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내용은 저 앞에 보면 경이로운 꿀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꿀벌의 고니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꿀벌은 벌집을 짓는데 몇 각형으로 지어요? 정육각형으로 짓습니다. 우리나라 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아프리카의 벌들도 그러고 미국에 있는 벌들도 그러고 정육각형으로 지어요. 자, 왜 정육각형으로 지을까요? 정답 써놨네요. 채소의 재료로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가만히 보면 벌집을 짓는 재료를 어디에서 얻느냐는 거예요. 자, 꿀벌들이 벌집을 지을 때 그 재료를 어디에서 얻을까요? 옛날에는 외부에서 얻는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까 꿀벌 몸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꿀벌 배가 보입니까? 배에 거기에 보면 분비샘들이 있어요. 분비샘에 거기 하얀 물질 같은 게 보이나요? 예, 이 하얀 물질이 밀랍이라는 겁니다. 밀랍. 예, 이 밀랍은 몸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이 적은 양을 꿀벌의 그 부리를 이용해서 거기에 효소가 있거든요. 침과 같은 효소가 있어서 이걸 녹여 가지고 벌집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시겠죠? 굉장히 작은데 그 벌 속에서 나오는 밀랍의 양은 많아요, 적어요? 매우 적죠.
자, 그러면 이 재료가 벌집을 짓는 재료가 귀한 재료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예요? 아주 매우 희귀한 재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희귀한 재료를 갖고서 효율적으로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정육각형일 때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한 벽이 있죠. 자, 한 벽이 두 집이 공유할 수 있죠? 효율적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정삼각형은 안 되나요? 정삼각형도 여기 한 벽을 두 방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있고요. 정사각형도. 그런데 왜 굳이 정육각형이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동일한 재료로 집을 짓게 되면 누가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정육각형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갖고서 지으면 정육각형일 때 제일 넓은 방을 짓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성을 좀 넣어주세요. 이런 이제 엄청난 압력을 받는데 그런데 구조를 보면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지구상에서 가장 센 구조, 가장 튼튼한 구조가 정육각형이다. 엄청난 압력을 받는 벽은 대부분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다. 벌집도 정육각형입니다. 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건데. 네. 원은 안 돼요. 왜 원이 안 될까요? 원은 틈이 생기죠? 그러면 더 많은 양이 들어가요. 가장 큰 공간을 지울 수 있지만 밀랍의 재료는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빈틈이 없으면서 가장 넓은 방을 지을 수 있는 도형은 없을까? 정삼각형도 되고요. 정사각형도 되고.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정육각형보다 공간이 적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더 많은 밀랍을 필요로 한다. 정사각형은 건축학적으로 구조가 약하답니다. 그렇지만 정육각형은 잘 견딘답니다. 구멍 안에 새끼도 키우고 꿀도 넣고 화분도 이렇게 저장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가장 튼튼하면서 가장 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정육각형이다. 두 가지 이유다. 채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하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도형입니다. 방 무게의 30배나 되는 양의 꿀을 담을 수 있답니다. 엄청난 튼튼한 구조죠. 정육각형으로 돼야만 한다는 것을 밝힌 사람이 이제 토트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걸 증명해 보였어요. 예, 이게 이제 퍼예시 토트라고 하는 수학자인데, 이분이 채소의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면적을 지닌 용기를 만들려면 그 용기는 정육각형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수식이 아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식을 통해서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꿀벌들이 했을까 하는 이제 놀라움을 이분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벌집의 구조를 보면 참 신비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신비하다는 느낌을 갖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신신자입니다. 하나님 신자. 빗자는요, 비밀 빗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설계의 비밀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신비하다,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KTX를 한번 타보시면 앞쪽이 뾰족한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죠. 이걸 허니컴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정육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셀들이 그 안에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회사의 로고도 이해가 되시죠? 벌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겁니다. 장애물의 무게가 700kg일 때 이 KTX가 보통 시속 300km로 달리잖아요. 그 속도로 부딪혀도 이 충격이 어디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람이 있는 객실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엄청 받는 데는 대부분 다 정육각형으로 된 알루미늄 셀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집 안에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자, 교회 성도님들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분가해야 하잖아요. 벌들도 이제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는데 절반 정도 되는 벌들이 날아가서 새로운 집을 짓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죠? 뭐부터 시작해요? 기초부터 놓고 차근차근 올리잖아요. 근데 벌들은 안 그렇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무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딱 중앙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퍼에서 이가 딱 들어맞듯이 정중앙에 들어오면 딱 들어맞는 구조로.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그 과학자가 벌집을 만드는 것을 그가 관찰하면서 꿀벌들에게 수학적인 이해가 없다면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벌집을 지을 수 있을까? 지금도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지으려면 어느 정도 수식을 해야 하냐면, 지금 이제 인간이 개발한 큰 그 컴퓨터 있잖아요. 대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로 이런 걸 한 5일 내지 6일 정도 돌려야만 이와 같은 수학적 공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꿀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겠냐는 거예요. 꿀벌의 뇌에서 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벌들은 여름 같은 데 보면 벌집 안에 온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새끼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냉방벌이 있습니다. 얘들은 냉방만 책임져. 그래서 습기가 있거나 물기가 있는 데로 가서 이 물기를 머금고 옵니다. 머금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벌집 겉 표면을 바릅니다. 물로. 그 다음에 일부는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몸을 털어서.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제자리 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기가 떨어지겠죠? 자, 제자리 비행을 하면 공기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무슨 원리죠? 에어컨에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원한 공기를 벌집 안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우면 난방을 해야 되겠죠. 난방을 책임지는 난방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난방벌들이 이 벌집의 그 벽을 두 겹, 세 겹 쌓아요.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죠.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벌집을 나중에 잘 관찰해 보시면 빈방들이 있습니다. 빈방을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빈방에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뭘까요? 벌들이 머리를 쳐박고 들어간 겁니다.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벌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겨울에 뭐예요? 운동하기 전에 본격적인 운동하기 전에 워밍 하죠? 자, 그러면 몸에서 뭐가 나죠? 열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들어가서 날개에 붙어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요.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면 이걸 펌프질 운동이라는데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4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엄청난 열이 뭐예요? 옆으로 전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온도를 상승시켜 주는 겁니다. 자, 꿀벌은 언어를 사용할까요? 언어는 사람만이 쓰는 게 아닙니다. 꿀벌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자, 아침에는 정찰벌이라는 게 있어요. 정찰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어느 꽃밭에서 꽃꿀을 채취할 거냐 정찰벌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데부터 수색을 하면서 이제 가겠죠. 간데 보니까 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 꽃꿀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얘들이 정찰벌들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벌집까지 한 7, 8번은 왕복 비행을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선 경로를 찾아내고 정확하게 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자, 거리를 측정했을 때 100m 이상이다. 100m 이내다. 벌집에서 매우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형춤을 춥니다. 벌들이 이렇게 와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서클 댄스를 춥니다. 자, 서클 댄스를 추면 일벌들이 무슨 정보를 전달받느냐? 오늘 채취할 이 꽃들이 어디에 있다? 벌집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하는 정보를 받습니다. 자, 100m 이상이면 어떻게 하죠? 팔자형 꼬리춤을 춥니다. 이렇게 와서 꼬리를 흔들어. 그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 다시 요소 꼬리를 흔들어. 여기로 와. 몇 자춤입니까? 팔자형 꼬리춤을 춥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m 이상 정도 된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또 연구를 해보니까 춤의 회전수가 따라서 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한답니다. 자, 100m면 몇 회를 돈다고요? 9회를 회전한답니다. 자, 1000m면 4회 내지 5회를 회전합니다. 6000m면요 2회. 가까울수록 활력 있게 회전춤을 추고 멀수록 느리게 회전춤을 추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의문이 생기죠? 벌집으로부터 채취할 꽃들이 어느 거리에 있는지는 알죠? 근데 방향 안 알려주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꼬리춤을 출 때, 자, 위로 흔들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벌집이 있고 태양이 있겠죠? 근데 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0도에.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벌집하고 태양하고 또 벌집하고 꽃하고 지금 각도가 몇 도죠? 120도 방향에 있으면 자, 꼬리춤을 출 때 이런 방향으로 꼬리춤을 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에 대해서 몇 도다? 120도 방향에 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리도 알려졌죠? 방향도 알려졌죠? 자, 이 정보를 받자마자 일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방향 그 거리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꼬꾸를 채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0도인지 120도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하얗게 마킹되어 있는 거 보이죠? 개들이 정찰벌입니다. 잘 보세요. 자, 흔듭니다. 자, 흔듭니다. 0도에 120도예요. 예, 120도 정확하게 계속 흔듭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꿀벌들이 꼬꾸를 채취하다 보면 그 안에 뭐예요? 꼬꿀이 다 떨어질 수 있죠.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속에서 생성한 짙은 냄새나는 화학물질을 그 꽃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꼬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일벌들이 그 냄새 맡으면 무슨 정보를 알려주죠? 야, 거기 없다. 헛땅치지 마라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꼬꿀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 냄새가 없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꿀벌들은 자외선 시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뭐만 볼 수 있죠? 가시광선만 볼 수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란 번만 볼 수 있죠. 그런데 꿀벌들은 자외선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외선 시각을 가지면 이점이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꽃꿀이 있는 데가 딱 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딱 날아가면서 그 자외선 시각으로 보게 되면 꽃꿀이 많은지 적은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꿀벌이 이제 식물의 그 수분을 일으키는데 80%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그러죠. 꿀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인류는 종말한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해바라기 꽃에서 꼬꿀을 채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호박꽃에서 보니까 거기에 꼬꿀이 많어. 채취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꿀벌들은 한 벌집에 있는 모든 개체들은 그날만큼은 뭐예요? 정찰벌이 정한 한 꽃에서만 꼬꿀을 채취합니다. 한 꽃에서만. 자, 만약에 해바라기 꽃에서 꼬꿀을 채취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꿀벌을 잘 보시면 온몸에 털이 나 있어요. 자, 그러면 꼬꿀을 채취하다 보면 온몸에 뭐가 묻을까요? 해바라기의 꽃가루가 묻겠죠. 자, 그러면 해바라기의 암술머리 위에다 이 꽃가루가 묻혀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분이. 자, 일어나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호박꽃에 꼬꿀이 많어. 그럼 호박꽃에 가서 막 뒹굴면 수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자, 이 전략 자체가 꿀벌에게 유리합니까, 안 합니까? 생존에. 꿀벌에게는 유리하지 않죠. 꿀벌은 뭐만 하면 돼요? 어느 꽃이든 상관없으면 이 꽃꿀만 많이 채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식물들의 수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자기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꿀벌이 볼 때는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식물의 수분을 위해서 자기가 그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도 보시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종의 기원에 뒤쯤 가면 챕터에 뭐가 있냐면 이 이론의 난제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자, 뭘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찰스 다윈조차도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거기다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꿀벌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꿀벌들은 너무나도 뭐하다고요? 신비롭다. 꿀벌들의 발달은 내 독자들로 하여금 나의 이론, 진화론 전체를
공궁으로 몰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꿀벌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의도적으로 목적에 의해서 배열된 설계된 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이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드시기는 잘 드시는데 문어입니다. 문어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근데 문어가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코넛 껍질 양쪽에 뜯어 있는 것을 머리에 이고 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몸을 숨깁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어는 적이 나타나게 되면 제트 추진을 사용합니다. 제트 추진이 뭐죠? 물을 왕창 먹어본 다음에 좁은 관이 있어요. 그쪽으로 확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은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제트 추진이라는데 시속 50km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천적으로부터 자기 몸을 숨겨야 하잖아. 뭘 분비합니까? 먹물을 분사합니다. 자, 문어가 위장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림 모션인데요. 적이 나타나면 해초에 가서 붙죠? 완벽한 위장술입니다. 자, 일단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똑같죠?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부를 세워가지고 해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질감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결이 움직이면 고개 또 움직여. 자, 그런데 이렇게 위장하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린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초가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장을 잘하느냐 봤더니까 이 문어의 피부가 크로마토포레스라고 하는 세포로 되어 있답니다. 크로마토포레스라는 세포인데 그 세포 한 개에는 빨간 색소 주머니가 있고 검정 색소 주머니가 있고 노란 색소 주머니가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 주머니를 갖고서 색깔을 타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몇 초 만에요? 1000분의 1초 만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문어를 먹을 때는 별로 감동 없이 먹습니다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고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인생에게 도전하는 질문이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모른다면,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라는 겁니까?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딱따구리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해봐라. 지구에게 말해라면 지구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들은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인생만이 누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다. 짐승보다 못하다고 아주 굉장히 가격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DNA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네,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집이 있는데 야 이게 집을 지은 사람 없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돌봐줘야 하는 것이죠. 네. 왜냐하니까 집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 집을 설계해서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의 이름은 알지 못할지라도 집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집마다 집을 지은 존재가 있듯이 만물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게 뭐죠?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에 보게 되면 창문을 얼마나 크기로 만들 건지, 이중창으로 할 건지, 삼중창으로 할 건지, 재료는 뭘로 쓸 건지 모든 정보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의 몸, 내 몸을 만들라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자, 우리 피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포가 어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육세포가 되기도 하고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고 피부세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설계도가 있을까요? 그 설계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을 만드는 설계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세포에 핵이 있습니다만 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DNA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거기에 암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암호가 풀려서 그대로 그 세포를 그 단백질로 만들게 돼서 피부가 되기도 하고 근육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왓슨과 그 프란시스 클릭이라는 사람이 이 DNA가 말이죠,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나선으로 꼬여 있다는 것을 최초로 구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이처지에 실었는데 뭐 논문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달랑 한쪽입니다. 요거 한 장의 DNA 구조를 그려놓은 거예요. 창고 문헌도 보니까 6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거 한쪽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DNA 구조가 밝혀지면서 생물학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염색체가 있죠. 염색체는 우리 사람의 염색체가 몇 쌍이죠? 제가 이걸 갖고서 이제 수준을 이제 맞추는데요. 난이도를 23쌍입니다. 염색체가 실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근데 이걸 실처럼 쫙 풀면 뭐라고 하죠? 염색사, 염색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더 풀게 되면 뭐예요? DNA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유전자는 뭡니까? DNA 전부가 다 유전자가 아니에요. DNA 중에서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암호가 저장되어 있는 DNA 부분만 뭐라 부르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 유전자 전부를 뭐라고 하죠? 예, 우리가 게놈이라고 합니다. 예. 어감이 안 좋다 해서 처음에는 신문지상에서 지놈으로 하자 이렇게 지놈으로 했는데 얘도 어감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게놈이라 부르자 이렇게 해서 게놈이라 부르는데 한 사람 유전자 전체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는 유전체라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DNA를 보게 되면 이렇게 꼬인 것을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뭐처럼 생겼습니까? 사다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부분을 우리가 DNA 그 뼈대라고 얘기합니다. DNA 뼈대가 있고 이게 발판이 있죠. 자, 발판 한 개가 몇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염기로 한 발판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요게 보니까 A는 뭘 얘기하고 있죠? 아데닌. T는요? 티민. 그래서 이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해요? 티민이라고 하는 염기하고만 결합합니다. 예, 그래서 AT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C는 뭡니까? 시토신. G는요? 구아닌. 그래서 시토신은 누구하고만 결합해요? 구아닌하고만 결합해요. CG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DNA는 몇 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점 세시네요. AT 조합하고 CG 조합, 두 개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 조합을 갖고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은,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 거기에다가 암호화 시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밝혀진 이 놀라운 창조 설계 비밀을 우리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니까 DNA의 한쪽만 지금 이렇게 펼쳐놨죠. 양쪽을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뭐랄까요? 수준을 알기 때문에. 자, A는 누구하고 결합할까요? T하고 결합하겠죠? 그거 아니까 저거 안 해놓은 거예요. 반대쪽은. T는 누구와 결합할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만 나열했습니다. 자, 세 개의 염기 조합이 되겠죠, 요거. 그거를 우리가 코돈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코돈. 예, 고등학교에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개 코돈이 자,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는 아미노산 20종류가 있는데 한 개 코돈이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염기 조합이 뭐죠? A입니다. 저기 A 있습니까? 자, 둘째는요? T입니다. 셋째는요? C입니다. G입니까? 예. G면 여기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시작 코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인데 이게 스타트 코돈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보 무슨 정보를 지정을 했냐면 여기서부터 뭐다?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맞춰보시죠. TTT는요? 뭐죠? 예,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거기에 암호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ACT는요? 벌써 공부를 하시네요. 티로신. TCC는요? 자, 이 정도까지 예제풀이를 하는데 모른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제풀이가 지금 네 번째 예제풀이입니다. 자, 저거 한 번 더. T, C, C 하면 뭐가 되죠? 세린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겠죠. 자, TAA면요? 예, 종결 코돈입니다. 스탑 코돈이에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아미노산 한 개가 쭉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0개 정도 간 다음에 스탑 코돈으로 되면 여기까지 그대로 만들어내면 뭐가 될까요? 한 개의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정교하게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정보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해독이 돼서 그대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얘기하면 다들 머리를 잡아 뜯을 것 같아서 하여튼 DNA에 있는 이 정보가 복제가 되고 또 전사가 돼서 DNA가 RNA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RNA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공장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코돈대로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혹시 전보를 쳐보신 분이 요즘 없겠다. 네. 저 어릴 때는 전화기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 위독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치죠. 자, 그럼 이 전보 정보가 뭐예요? 뭐로 치게 됩니까? 모스 부호를 이용합니다.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그 다음 있는 그 우체국에다 그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럼 우체국에서 아버님 이독이라고 써가지고 우체부가 그 집까지 배달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배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은 모스부호를 알아서 위험신호 이런 정보를 보내고 있죠. 자, 모스부호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점하고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은 뭐예요? 딕이라고 하는 짧은 음입니다. 자, 긴 선은 뭐죠? 디릭이라는 긴 음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음 하나하고 긴 음 요걸 갖고서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제 이름이 킴이죠. 브라드 킴인데요. 자, 미스터 킴을 여기에 보면 K라는 정보는 어떻게 되어 있죠? 디릭, 딕, 디릭 하면 K가 전달되는 거예요. I는요, 딕, 딕. 우수해집니다. M은요, 디릭, 디릭. 이러면 김이라고 하는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숫자도 다 짧은 음하고 긴 음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모스부호가 몇 가지 지금 그 조합을 갖고서 모든 정보를 만들어내죠? 두 가지 조합 갖고서 모든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는 몇 가지 조합이에요? CG 조합하고 AT 조합 두 가지 조합으로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스부호가 존재한다는 건 누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세물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개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CG 조합하고 AT 조합을 갖고서 모든 정보를 다 저장한 설계자가 있어야 되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죠. 여기 보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는데 빌 게이츠가 가만히 보니까 DNA가 뭐하고 비슷해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전사나무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0하고 1로 되어 있어요. 0하고 1 두 개 조합으로 모든 프로그램 다 만들어내. 가만히 보니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DNA하고 너무 닮은 거야. 자, 그걸 하나 깨달았고 또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DNA는 뭐하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빌 게이츠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꽁꽁 묶어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합리적인 결론은 뭐냐면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DNA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논리적인 모순이고 비합리적인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도 개발해서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면 더 복잡한 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설계해서 개발한 존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좀 쉴까 합니다. 자, DNA가 저장하는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게놈 프로젝트가 10년 전, 지금 2002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염기를 다 받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염기를 A, T, C, G 뭐 이런 걸 다 받아 쓸 수 있겠죠. 프린트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5천자가 딱 새겨지면 한 페이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1000쪽이 모이면 한 권으로 재본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책으로 받았으면 몇 권 정도 분량이래요?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랍니다. 자, 요거를 쌓으면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갈까요? 백과사전 1000권 쌓으면 저가 살고 있는 집이 13층인데 13층까지 올라간답니다. 한 개 세포 안에 이런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의 세포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안 세보셨죠? 600조에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1000권 곱하기 얼마여야 돼요? 100조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DNA 정보의 양이 되겠죠? 자,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450km 돼요, 길이가.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 정도 길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가, 평균 깊이가 어느 정도죠? 1.6km. 떨어져도 한참 있다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넓이가 이제 6km 내지 30km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다 받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책으로 다 재보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까요? 40번을 메꿀 수 있는 양이랍니다. 40번을 메꿀 수 있는 양인데 내 몸 안에 있는 DNA 전부를 합치면 쌀 한 톨보다도 작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쌀 한 톨보다도 작은 곳에 지금 그랜드 캐년을 40번을 메꿀 수 있는 그 책, 정보의 양을 요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고집적 장치죠. 사람이 개발한 것도 요 손톱만한 칩에 1000권이 들어가요. 정보가 1000권이 들어가는데 쌀 한 톨보다도 더 작은데 그랜드 캐년을 40번을 메꿀 만한 책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설계도를 어디에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지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설계자는 엄청난 놀라운 설계자인 것이죠. 10분 정도 쉬겠습니다.